전라북도가 잼버리 사전 점검 행사인 프레잼버리 개최시까지 부지 매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신규 예산 60억 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확장 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검찰 출석 시간과 장소를 올렸습니다. 강성 지지층은 내일 서초동에 모일 예정입니다. 경찰이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LH 진주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현직 해양경찰관이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에서 발송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물 테러 협박 메일이 국내에서 또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전국 시청 등지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이 담겨 직원 등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국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따져볼 것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8월 임시국회는 첫날부터 파행했습니다. 특히 관심이 쏠렸던 행정안전위원회는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을 두고 내탓 공방만 벌이다가 정확히 26분 만에 회의를 접었습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국회로 먼저 갑니다.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장, 야당 소속 김교웅 행안위원장이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만 참석했다며 불만을 표시합니다.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싶으면 안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유 참. 국민의힘은 파행 책임이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참했습니다. 전북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잼버리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게 잼버리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여당 불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여야는 신경전만 벌이다 26분 만에 회의를 끝냈습니다. 제 얘기 안 들리시니까 의사 진행관 요청드립니다. 좀 회의 그만두자. 제 얘기 듣고 가세요. 아직 회의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도망가십니까, 간사님? 행안위 파행에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정권 수호를 위해 어깃장을 놨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불출석을 종용을 해서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를 파행으로 이끈 것 아닌가. 여당도 맞불 회견을 열고 잼버리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한 의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방탄에 이어서 김관영 방탄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야가 임시국회 첫날부터 잼버리 파행 책임론에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임시국회 내내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렇게 국회가 못 따지니 저희가 다시 잼버리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잼버리 대회가 열리기 전 리허설격인 프레잼버리가 열립니다. 이번 새만금의 프레잼버리는 2021년이었는데 코로나를 이유로 한 차례 연기가 됐고 결국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지 매립이 늦어져 사실상 대회가 불가능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프레잼버리를 위한 별도 예산 수십억 원을 받아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황병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9년 3월 전라북도 의회 본회의. 프레잼버리 대회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시기였지만 매립이 늦어져 개최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3년 잼버리 대회 성공의 가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잼버리 부지 상황은 허벌판입니다. 전라북도는 61개월로 계획됐던 부지 매립 기간을 줄여서라도 매립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개월 정도로 단축을 해서 개최 1년 전까지는 부지 매립을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이후 2020년 8월 프레잼버리 개최를 명목으로 예산 60억 원을 정부에 요구해 이 중 48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최 1년 전인 2020년 하반기까지 부지 매립을 마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가 1년 연기됐는데도
부지 매립 준공이 2022년 12월에야 완료됐고 결국 프레잼버리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프레잼버리 개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국비 지원을 요청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라북도는 부지 매립 준공 전에도 행사를 열 정도의 작업은 끝나 있었다며 프레잼버리가 취소된 건 준비 부족이 아닌 코로나19 확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둘러싼 책임 소재는 결국 감사원에서 가려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감사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전라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물론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유관기관이 모두 감사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잼버리 공식 일정이 마무리된 지 나흘 만에 감사원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감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운영까지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을 대상으로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의 핵심은 행사를 주최한 전라북도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사이의 책임 소재 규명입니다. 정부는 이번 행사가 남겨준 우리들의 과제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분석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전체 예산의 74%가 조직위 운영비로 사용된 데다 야영장 조성에 129억 원이 쓰였지만 곳곳에서 진흙탕과 물웅덩이가 발견됐고 폭염 대비에 사용한 돈은 2억 원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나 국무조정실 차원의 감찰은 없을 것이라며 회계감사와 6년에 걸친 행사 준비 과정을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감사원의 전문 역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독립기관인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어서 여가부 장관 등 관련자 문체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부친상을 마치고 미국으로 떠나면 이번 주는 외교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모레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됐는데 핵심은 북핵 확장 억제를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신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의에선 공동 성명의 수준을 뛰어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채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북핵 확장 억제에 대해선 한미일 사이 별도 협의에도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긴밀한 정찰 자산 협력과 북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미 간 핵 협의 그룹 위에 세 나라 간 별도의 협의체 신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되지만 이번 정상회담 의제엔 포함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새 정상은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할 전망인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처럼 지속 가능한 방향성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대선 이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그런 원칙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정상회의 의제로 거론되는데 북한은 지난달 18일 판문점을 통해 월북한 주한 미군 병사가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불평등한 미국 사회의 환멸을 느꼈다고 하면 미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송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홀대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유엔군 사령부를 4차례나 언급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국민에겐 존재가 희미했던 유엔사를 우리 군사 안보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춰 유엔사도 현재 17개 나라인 회원국의 숫자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 내용은 윤동빈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유엔군 사령부 주요 인사들에게 보고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뒤로 유엔사 17개 회원국 국기가 보입니다. 강력한 한미 동맹을 핵심 축으로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 유엔사는 현재 연락단을 두고 있는 회원국과
6.25 당시 전투 병력을 파병했던 전력 제공국 개념을 회원국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전력 제공국의 해석을 놓고 유엔사와 이견을 보였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6.25 때 전투 병력을 보낸 16개 국가를 전력 제공국이라고 주장한 반면 유엔사는 독일처럼 비군사적 지원을 한 나라도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당시 국방부의 논리에 따르면 6.25 전쟁에서 의료 등 비군사적 지원을 했던 독일이나 인도는 유사시 한반도에 전력을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유엔사는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전력 제공국을 회원국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자격 요건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유엔사가 회원국의 문턱을 낮춰 의료 병력을 파병했던 독일과 인도뿐만 아니라 당사국이라는 이유로 회원 가입을 하지 않는 한국에게도 참여 명분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오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 대표는 어제 SNS와 친전을 통해서 당원들과 소속 의원들에게 결백을 주장한 데 이어서 오늘은 SNS에 검찰 출석 시간, 장소까지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나와서 응원해달라는 뜻이겠죠.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라는 글귀 아래 내일 오전 10시 20분 중앙지검이라는 이 대표 출석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지지자들로부터 출석 시간과 장소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올렸다고 했는데 이 대표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시간 장소를 올렸다는 거죠? 그랬나요? 앞서 어제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도 이런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며 저를 제물로 정권의 무능을 감추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의 여론전에 강성 지지층들은 다 같이 서초동에서 힘 모아 싸우자며 중앙지검으로 집결하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선 3차례 출석된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서초동에 모였습니다. 당초 검찰에 혼자 나가겠다던 이 대표는 개별적으로 오는 의원들은 막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몰이에만 집중하는 구차함과 꼼수만 남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이 아닌 여론몰이에 의지하려는 작태는 오히려 죄가 많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아파트 용도 상향을 요구한 건 박근혜 정부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조차 아무 문제를 찾아내지 못했는데 검찰이 무리한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도 아무 문제를 못 찾았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상당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적시됐는지 권영석 기자가 요약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SNS에 5장 분량의 진술서 요약본을 올리고 백현동 용도 상향은 특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요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해 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서도 사업 참여는 추후 검토 사항일 뿐 강제 이행 사항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 감사원조차 아무 문제도 못 찾았는데 검찰이 배임죄라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보고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성남도계공이 백현동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은 시장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이었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참여를 배제해 분양이익의 최소 10%인 314억 원을 환수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간업자로부터 연구개발센터를 기부받기로 해놓고 대신 땅을 받아 최대 290억 원을 손해봤다고도 적시했습니다. 분석대로면 이 대표 배임 액수는 600억 원이 넘습니다. 사전 계획됐던 임대주택 비율도 100%에서 10%로 줄이면서 민간업자가 개발이익을 최대 640억 원을 더 가져가게 했고 아파트 단지 옆 옹벽은 15m까지 가능한데 50m 넘게 허가해줬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와 맞물려 지난주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혁신안을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는데 특히 대의원 투표 폐지에 대해서는 비명계 의원 여러 명이 강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혁신안을 둘러싼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는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혁신안 발표 후 처음으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당 지도부가 혁신안 매듭을 위한 토론을 당부했지만 혁신위가 결과가 잘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의원총회에서도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비공개 의총에선 개파 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친명계 지도부는 혁신안은 기득권 내려놓기라며 옹호했지만 의원들에게 불리한 혁신안을 냈다고 하여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 어떡하냐. 10여 명의 비명계 의원들은 왜 지금 전당대회 투표 비율을 건드리냐며 이 대표가 사퇴하더라도 친명계가 당권을 잡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몇 가지 사안이 상대적으로 시급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비명계 중진인 서른 의원은 현재 상태로 총선을 치르겠냐며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의원 워크숍에서 혁신안 수용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 중인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이 길을 잃고 있는 것 같다며 혁신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현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SNS에 썼던 정치 성향의 글들이 알려지면서 재판 공정성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법관의 소셜미디어 활동 그렇다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이 판사가 올린 글이라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네, 주로 최근 선거 때마다였는데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패배하자 울분, 절망, 슬픔이라는 표현을 쓴 글을 올렸고 박영선 후보가 낙선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직후에는 낙담하지 말자는 의미의 중국 드라마 장면을 여러 장 게시했습니다. 예. 이 박 판사 본인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몇 달 전 모두 내렸습니다. 자, 이 판사의 정치적 성향은 뭐 분명한 셈이군요. 판사의 개인 SNS 활동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최근 외국에서도 법관의 SNS 활동이 논란거리입니다. 일본에서는 고등법원 판사가 올린 2개의 트윗이 문제가 됐는데요. 개를 주운 사람과 원래 주인 사이에 소송을 두고 개 주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여고생 살해범의 성향을 언급했다가 유족의 반발을 샀습니다. 결국 당사자들이 판사의 파면을 요구해 탄핵 소추됐고 아직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예, 정치적인 글은 아니었는데도 문제가 됐군요. 그렇다면 판사의 정치적인 의견 표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네, 법관도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전 세계 법관 준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해칠 우려가 있는 표현에는 엄격한 편인데요. 예. 영국은 법관은 블로그에서 신분을 드러내선 안 되고 익명으로 하더라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지침이 있습니다. 판사를 선거로 뽑는 미국은 판사가 대부분 정당에 소속돼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SNS에 정치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을 드러내는 경우 징계 사유로 봅니다. 대체로 이 자유는 누리되 법관의 본분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지침이나 규정이 없습니까? 네, 우리는 외국에 비해서 추상적인 편입니다. 법관 윤리 강령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글을 올리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 구체적인 윤리 규범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해상충과 굉장히 중요한 관련을 가지거든요. 합리적으로 어디까지 허용하고 있지 말지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제 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특히 최근에는 일부 민감한 사건 판결에 불신하거나 사법부를 공격하는 여론이 많아졌는데요. 근본적으로 사법부 스스로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뭐 이번 사태에서도 잘 봤듯이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리고 어떤 직업군이든 직업의 본분이라는 게 변하진 않을 겁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LH가 내부 직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건데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전국의 철근 누락 아파트에 대한 수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경찰관들이 압수수색한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경찰이 철근 없는 아파트 의혹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LH가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지 12일 만입니다. 오늘 어떤 것들 압수수색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오전 10시 반부터 5시간 가까이 이어진 압수수색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광주 선운 2지구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감리를 관장하는 건설안전처와 설계 감독을 담당하는 주택구조견적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LH 본사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본부, 설계업체, 구조안전진단 용역업체 등 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설계 미흡에 관련돼서 설계사무소를 입건을 한 건데요. 혐의가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수.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하자 LH 관계자는 직원들이 공황 상태라 업무 협조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 당황스럽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수사 진척이 빨라 먼저 압수수색에 나서게 됐다면서 앞으로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발주 아파트 단지 15곳에 대한 수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올 상반기에 집중됐던 전세 사기 문제 짚어봅니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3,0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2달 전 피해 신고 접수가 시작됐지만 피해를 증명받기가 만만치 않은 건데 피해자로 인정된 일부 서류도 오류 투성이었습니다. 김혜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신고 접수 첫날인 지난 6월 1일 피해 신고 센터를 찾았던 김모 씨.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또 모르잖아요. 은행 금리라도 뭐 조금 낮게 받고 뭐 이런 뭐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서두른 만큼 심사도 빠를 거라 기대했지만 최장 심사 기한인 75일을 넘긴 지금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매달 감당해야 하는 대출이자는 132만 원. 이자 부담이 힘들어 오늘 다시 신고센터를 찾았지만 역시나 허탕을 쳤습니다. 50번 이상 해봤다고 봐야죠. 명확한 답을 안 주니까 일단 기다리는 수밖에. 어렵게 받아든 피해자 결정 통지서가 골칫거리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A씨가 받은 피해자 결정 통지문엔 주소부터 연락처, 피해 인정 요건까지 모두 틀리게 기재돼 있었습니다. 피해 주택 주소가 대출 심사나 경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엉터리로 나온 겁니다. 서류로 경매를 나간다거나 법적으로 뭔가 처리를 하려면 명확한 게 필요하잖아요. 특히 피해 인정 요건이 덜 충족됐다고 통보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 경우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따로 분류돼 경매 우선 매수권 부여 등의 주요 혜택에선 제외됩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세세한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지만 통합콜센터는 사실상 먹통이고 지자체는 심사 권한이 없다며 국토부에 떠넘기기 바쁩니다. 결정 권한은 국토부고 심사는 다 국토부고 답답하대요. 정부는 시행 초기 일부 입력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이의 제기가 현재까지 10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추가 개선책은 내놓지 않아 피해자들의 불만과 혼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민아입니다. 해경 특공대원이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임용된 지 불과 8개월 된 대원이었습니다.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상가 화장실에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어제 새벽 5시 반쯤 전남 목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장실에 간 남녀 일행이 2시간 넘도록 돌아오지 않자 식당 종업원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보니까요, 누워있길래 남자 없대요. 남자 하는 거 못 봤는데?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살인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여성과 동행한 남성이 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달아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남성은 집에서 옷까지 갈아입은 뒤 숙박업소에 몸을 숨겼지만 추적에 나선 경찰에 10시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해양경찰 특공대에 임용된 30대 수습 순경 A씨였습니다. A씨는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사귀던 여성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사귀는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범죄가 반복되면서 이른바 교제 폭력이나 살인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언제든지 피해자를 찾아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변 사람들에게 2차 가해를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사건은 12,000여 건으로 10년 만에 4,000건 넘게 늘어났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전국 시청과 대학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이메일이 날아들었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이 긴급 출동했고 직원 등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다행히 실제 테러는 없었습니다만 일본이 발송지인 협박 메일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노돌 기자입니다. 인천시청 정문 출입구가 통제됐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수색견이 출동해 건물을 수색합니다. 폭발물 수색으로 인해 인천시청은 오늘 낮 1시부터 폐쇄됐고 직원 9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직원들 다 대피하고 본관은 폐쇄되고 많이 놀랍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대구시청과 부산시청 등 전국 곳곳의 시청에서도 군경이 긴급 수색에 나섰지만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선 시청들은 출입구를 통제하고 검색을 강화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9시쯤 폭발물 테러를 예고하는 내용의 이메일 2통을 받았다는 112 신고를 서울시청으로부터 접수했습니다. 어젯밤 수신된 이메일에는 전국의 시청과 대검찰청 등 관공서와 주요 대학에 폭발물 2억 7천만 개를 설치했고 오늘이나 내일 오후에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시로 폭파 협박 이메일이 전송된 건 지난 7일 이후 오늘이 4번째인데 이메일 발송지는 모두 일본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메일의 형식과 내용, IP 주소 등을 분석한 결과 동일인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파 협박 이메일 4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일본 경시청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사망자만 14명에 달했던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긴박했던 탈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생존자 11명은 여전히 참사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충북 도지사 등 6명을 고소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오송 지하차도로 거세게 밀려옵니다. 시내버스는 거친 물살을 못 이기고 멈춰섭니다. 화물차 한 대가 버스 뒤쪽을 막고 밀어내 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불이 범람을 해갖고요. 버스하고 사람들이 다 갇혀있어요. 다급한 시민들은 중앙분리대를 붙잡고 필사의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3분 만에 수만 톤의 물이 지하차도로 밀려들면서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적처럼 탈출에 성공한 생존자들은 참사 한 달이 지났지만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닷가 같은 데 놀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갔을 때 이제 파도 치는 거 보면 좀 많이 무섭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생존자 11명은 오늘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관계기관의 사과조차 없었다면서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와 현재 상황에 대한 연락조차 피해를 준 기관으로부터 사과받고 상처를 치유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자들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 등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 충북경찰청장과 소방본부장 직무대행, 흥덕경찰서장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다자녀 지원 혜택에 따라서 아이를 둘 가진 가정도 주택 공급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세계 꼴찌 수준의 출산율에서 탈피해보려는 정부의 조치가 과연 효과를 거둘지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딸, 아들 구별 없이 둘만 낳아 잘 키우는 것은 경제 수준을 높이는 문화운동입니다. 정부는 1960년대부터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은 계속 하락했지만 산하 제한은 1996년까지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1983년 출산율은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인 2.1명이 무너졌고 작년엔 역대 최저인 0.78명까지 추락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오늘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2명을 둔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을 받도록 개정할 방침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나 감면, 박물관 등 국립문화시설 할인 혜택과 초등 돌봄교실 지원 대상에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 찬성하고요. 요즘 육아가 너무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나. 지자체들도 교육비 지원 등 다자녀 혜택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병원 문 열기 전부터 긴 줄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에게 한 줄기 빛이 소아과 예약 앱이었는데요. 누적 가입자가 1,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이 앱이 유료화된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소아과.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지나자 환자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진료 대기가 길어질수록 부모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1시간 더 넘게 기다렸고 예약이 되면 아무래도 덜 기다리니까 좋긴 하죠.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화되면서 2017년 출시된 병원 예약 무료 앱은 가입자 1,0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업체가 다음 달 5일부터 월 1,000원, 연 10,000원의 이용료를 받기로 하자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픈런까지 벌어지는 상황에 월 1,000원이면 낼만 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왜 병원이 아닌 소비자가 예약비를 부담하느냐는 불만도 터져나옵니다. 업체는 경영난으로 더 이상 무료 운영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가 더 이상 어려워서 저희가 골프책으로 많은 병원들이 이탈할 것 같고 필수 의료 과목 진료를 받기가 힘들어지면서 병원 예약 앱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일본 오염수 괴담 공포와 한여름 폭염으로 수산물 시장의 손님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수산물 도매 시장에서도 전통시장 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소비 촉진에 나섰는데 이 상인들은 반기면서도 실제 효과를 볼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선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산물을 사러 온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습니다. 그나마 절반 이상은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30% 이상 줄었다고 하죠.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고 아직까지 그 방류를 안 했는데도 그 영향이 크더라 이거예요. 가격 하락도 상인들을 괴롭힙니다. 전복의 경우 산지 가격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약 45%까지 떨어졌지만 찾는 손님은 더 줄었습니다. 보다 못한 정부는 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했지만 여름철에 수산물 시장에서의 매출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상인들은 한 발 늦었다는 반응이고 상품권들이 지금 못 바꿔서 쓴 게 이렇게들 막 쌓여 있어요. 이거 진즉에 바로 해주셨어야지. 정작 사용해야 할 소비자들은 정보가 없습니다.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되는지 혹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사실 저희 젊은 층들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인 홍보 등 소비자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 더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부친상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째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맡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조문은 받지 않지만 오늘도 정재계 주요 인사들의 조문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취재기자도 나가 있습니다. 자, 황선영 기자. 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밤이 늦었는데 윤 대통령은 지금도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반쯤 이곳에 도착해 현재까지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경조 휴가를 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참모진들에게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보고를 받았고 오후에는 부친의 입관식에 참석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야 정치인과 재계 인사들을 비롯해 각계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야권 인사로는 김부겸 전 총리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노태우,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족들도 다녀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후 7시쯤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 직접 조문을 못하게 돼 미안하다고 전했고 윤 대통령은 마음만으로 감사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에선 송경식 경총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등 총수들도 조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오전 장지인 경기도 한 공원 묘역에서 장례를 마무리한 뒤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 윤기중 교수가 임종 전 윤 대통령에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 기름값이 한동안 주춤했는데 다시 주유소 가기가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결국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세수 확보가 시급하죠. 하지만 물가 안정도 그 못지않다는 판단했습니다.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배상윤 기자가 주유소를 직접 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고속도로 주유소.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서울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긴 곳도 있지만 이곳은 1,650원대여서 원정 주유를 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한 5만 원대가 나왔어. 한 6만 원, 7만 원 이렇게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 주유소가 제가 알기로 좀 전국에서 가장 싸다고 알려진 주유소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커지는 기름값 부담에 정부는 오는 31일 끝내려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세수 부족에 유류세 인하를 끝낼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결국 물가 안정을 택한 겁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국민들의 부담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 부담 완화 차원.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730원으로 6주 연속 고공행진 중입니다. 특히 서울 평균 휘발유 값은 1,808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80원가량 더 비쌉니다. 산유국 감산과 미국 원유 재고 감소가 기름값을 끌어올렸습니다. 한 300리터 100단위로 가니까 10원의 차이가 예민하게 나요. 한 달에 기름을 3-4번 넣으면 12만 원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죠. 정부는 10월 말까지 지켜본 뒤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다시 판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중국이 부동산 위기 확산에 디플레이션 공포까지 겹치며 심각한 경제난 우려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아져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일본은 저렴한 엔화 덕택에 지난 2분기 깜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역전당하게 됩니다. 설마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우리가 이어받는 건 아니겠죠? 보도에 정준영 기자입니다. 중국의 한 시장, 목이 터져라 채소를 팔아보지만 손님 지갑은 열리지 않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물가는 0.3% 떨어졌고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도 전망에 못 미쳤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중국 정부가 발표를 중단할 정도로 심각해졌고 설상가상 대형 부동산 회사의 채무 불이행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중국 부동산 업계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위기가 국유 기업까지 확대된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China hat jetzt ernste Probleme, eine Deflation im Inland, eine massive Immobilienkrise. 반면 일본은 지난 분기 1.5% 깜짝 성장했습니다. 저렴한 엔화 덕에 수출과 관광객이 급증한 겁니다. 이런 추세라면 일본은 올해 6% 성장하면서 25년 만에 한국 성장률을 추월하게 됩니다. 정부는 우리 경기의 상저하구 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딴 중국발 악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대 저성장 늪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출 기업에 23조 원을 추가 투입하며 새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조속한 경기 회복 그리고 달러 확보를 통한 외환 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바로 수출 산업입니다.
중국발 침체에 더해 미국의 긴축 전망까지 나오면서 대외 약재, 선제에 대응할 해법을 찾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K2 전차 등 한국 무기가 폴란드의 최대 규모 군사 퍼레이드에 대거 등장했습니다. FA-50 전투기는 유럽 상공에서 첫 비행을 했는데 이 폴란드가 인접국 벨라루스와의 긴장감이 높아지자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군인들이 힘차게 행진합니다. 미국의 에이브럼스, 독일의 레오파드와 함께 한국산 K2 전차가 시내를 지납니다. 폴란드가 소련군을 상대로 승리한 1920년 바르샤바 전투를 기념하는 국군의 날 퍼레이드입니다. Pokazać, że Polska stała się liczącym graczem na międzynarodowej scenie. 3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행사에선 장병 2천여 명, 외국산 무기 200여 대, 항공기 92대가 동원됐습니다. 무기 수출 세계 9위인 한국의 무기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K9 자주포도 시내를 훑었고 FA-50 전투기도 폴란드의 미그 29와 편대를 이뤄 유럽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과 17조 원 규모의 무기를 계약한 큰손으로 전쟁 발발 이후 국방비 증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Celem jest wzmacnianie sił zbrojnych wolnego świata, bo przecież do takich sił zbrojnych możemy zaliczyć zarówno siły zbrojne koreańskie, jak i siły zbrojne polskie. 앞서 폴란드는 벨라루스에 머물고 있는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을 우려해 국경에 병력 10,000명을 배치했는데 이번 퍼레이드로 군사력을 과시하며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100년 만에 최악의 산불 피해가 발생한 하와이 상황 전하겠습니다. 사망자는 늘어만 가는데 이 와중에 무개념 관광객에 부동산 투기꾼들까지 등장해 더 지칩니다. 산불이 처음 시작됐을 때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지상 낙원이 잿더미로 변한 지 일주일.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A lot of our family, my mom's sister and but it's all gone. 주민들의 고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 총기 강도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떼도둑들이 끌고 총 들고도 아직 서 있고. 잿더미가 된 땅을 사들여 부동산 개발을 하려는 투기꾼의 등장은 말문을 막히게 합니다. 벌써 이 땅 투기꾼들이 본토에서부터 와가지고요. 주인들한테 접촉하고 막 난리예요, 지금. 진짜 이게 지옥이 따로 없어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진짜. 실종자 수색은 더디기만 한데 한 유명인이 해변에서 가족과 휴가를 즐기는 장면은 무개념 관광 논란까지 키웠습니다. I think people have problems with rude visitors.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06명을 기록한 가운데 산불이 처음 시작된 시각, 그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AP는 이 영상이 강풍에 끊어진 전선이 화재 원인이었다는 증거라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서울시가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을 공개했습니다. 서울 마이 소울인데요. 디자인에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주지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청 출입구 유리문에 서울 마이 소울이라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새 브랜드 슬로건과 디자인을 발표했습니다. 영어로 만든 슬로건이지만 한글 부제로는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를 사용합니다. 되게 나쁜 브랜드 디자인만 봤었는데 서울시청에 잘 어울릴 만한 로고인 것 같다라고. 서울과 발음이 비슷한 소울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도 호기심을 보입니다. Well, I like it because different meaning of Seoul and Seoul, the capital, and even the image is very interesting. 디자인에 반영된 그림 문자는 각각 마음과 경험,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기존 서울 관광 브랜드인 마이소울 서울을 응용했고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1위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시가 브랜드를 바꾼 건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서울시는 서울 광장 등 모두 3곳에 새 브랜드를 설치하고 국내외 홍보 자료에도 새 브랜드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로고가 아니라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정책이
이 브랜드에 녹아서 서울시의 비전이 하루하루 구현돼가는 박원순 전 시장 당시 브랜드 슬로건이던 아이서울유 조형물 29개는 지난 3월까지 철거를 마쳤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이중섭, 김한기와 함께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로 장욱진이 꼽히죠. 이 장욱진의 대표작 중 하나인 가족이 6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일본인 소장가의 낡은 작업실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박소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사이좋게 붙어선 채 정면을 바라보는 아버지와 아이들. 좌우에 그려진 나무와 새가 구도에 안정감을 더합니다. 간결한 구성과 군더더기 없는 짜임새에서 장욱진의 조형 감각이 돋보입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장욱진의 가족이 6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생에 걸쳐 가족의 모습을 그려온 장욱진이 1955년 작업한 최초의 정식 가족도입니다. 1964년 판매된 이후 행방이 묘연했는데 작고한 일본인 소장가의 작업실에서 최근 극적으로 발굴됐습니다. 낡은 벽장인데 벽장문을 이제 반만 열고 몸을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가서 핸드폰 조명 등을 켰어요. 그러니 잔뜩 먼지를 뒤집어 쓴 물건들 사이로 저 안쪽 깊숙이 비스듬히 이 작은 액자가 하나. 생전 장욱진은 이 작품을 줄곧 머리맡에 걸어둘 만큼 깊은 애정을 보였고 판매한 이후엔 아쉬운 마음에 비슷한 작품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아내 고 이순경 여사도 자신의 회고록에 이 작품이 일본인에게 팔려 다시 못 보는 게 두고두고 아쉽다라고 썼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장욱진의 가족은 9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회고전에서 일반 관객과 만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지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배드민턴은 40년 만에 단 한 개의 메달도 획득하지 못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다가오는 항저우 대회에서는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을 필두로 전 종목 메달에 도전합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날카로운 공격은 기본, 빈틈이 없는 탄탄한 수비는 상대를 좌절시킵니다. 안세영은 올해 11번의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7개를 휩쓸며 우리나라 선수로는 27년 만에 여자 단식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5억 원이 넘는 두둑한 상금을 챙겼지만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생각하면 휴식은 사치입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이 정도 보상은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지난 자카르타 대회에서 1회전 탈락이라는 충격패를 당한 뒤 눈물을 삼켰던 소녀는 세계 1위로 성장한 만큼 항저우에선 기쁨의 눈물을 흘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지금 이제 한 번도 못 이겨본 선수는 없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40년 만에 단 한 개의 메달도 걸지 못하며 수모를 당했던 한국 배드민턴. 외박도 없이 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린 선수단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서력을 벼르고 있습니다. 여자 단식, 여자 복식, 그리고 남자 복식 다 나올 수 있는 메달 박스이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최소 금메달 2개 등 전 종목 메달 사냥에 도전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흘러간 멜로 영화를 보며 순수한 사랑을 꿈꾸는 맥라이언에게 친구가 정신 차리라고 핀잔을 줍니다. Days when people knew how to be in love. You're a basket case. 미국의 록그룹 그린데이가 찌질한 낙오자 바스켓 케이스를 노래합니다. I am one of those melodramatic fools. 바스켓 케이스는 구제불능 인간형을 가리킵니다.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1차 대전 때 사지를 절단한 부상병을 바구니 비슷한 들것으로 옮겼던 데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공자가 길을 가다 길섭에 쭈그리고 앉아 큰일을 보는 사내를 꾸짖었습니다. 짐승이 아닌데 어찌 가릴 걸 가리지 못하느냐.
사내는 부끄러워 주랭랑을 쳤다죠. 공자가 다시 걷다가 길 한가운데서 이를 보는 사내와 마주치자 피해갑니다. 이자가 더 나쁘지 않느냐고 묻는 제자에게 공자가 답했습니다. 길가에서 이를 본 자는 한 가닥 양심이 있어 가르치면 되지만 저자는 아예 양심이 없는데 무엇을 가르치겠느냐. 아주 어리석고 못난 사람은 고치지 못한다는 가르침을 재미있게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한준 LH 사장이 기자회견을 하다 마이크가 말썽을 부립니다. 직원이 이리저리 만져도 잘 안 됩니다. 그러자 남 얘기하듯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LH가 이런 정도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사장은 첫 쇄신 조치로 상임이사 전원 사직서를 받았다고 밝혔죠. 알고 보니 책임이 가장 무거운 자신과 감사는 빼고 5명만 사표를 받고는 전원이라고 했던 겁니다. 더 어이없는 건 사표를 수리한 4명 중에 2명은 임기가 끝났고 나머지 2명은 다음 달 임기가 끝납니다. 어차피 그만둘 사람들을 앞세워 사표 쇼를 벌인 것이죠. 눈 가리고 아웅도 이런 아웅이 없습니다. LH가 직원 땅 투기 사태 때 뼈를 깎는 쇄신을 하겠다며 상임이사 4명을 경질했을 때도 2명의 임기가 9해밖에 안 남아 있었던 게 뒤에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경질된 4명 모두 1억 가까운 연봉을 받는 LH 사내대학 교수로 임용했습니다. 사내대학이라는 건 또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일부 LH 직원은 열심히 차명 투기하며 정년까지 꿀 빨며 다니련다. 잘려도 땅 수익이 회사에서 평생 버는 돈보다 많다며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질렀습니다. LH는 이번에 철근 빼먹기 사태가 터진 뒤 전관 특혜를 감시하는 반카르텔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보름 사이에 6건의 입찰이 있었는데 모두 전관 업체가 따갔습니다. 이쯤이면 고쳐서 다시 쓰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겁니다. 공자가 또 말하길 썩은 나무는 새길 수 없고 썩은 흙담은 손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담이라면 아예 무너뜨리고 새로 쌓는 수밖에요. 8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고쳐 쓸 수 있을까요? 였습니다. 어느덧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더위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많은 곳에서 갑작스럽게 소나기까지 날 수 있겠는데요. 특히 경북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서는 내일 새벽까지도 시간당 30에서 50mm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전망되고요. 천둥과 번개, 돌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오후부터 곳곳으로 소나기 예보 나와 있습니다. 접이식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가 져도 열기가 사라지지 못하며 도심과 해안 지역으로는 열대야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울산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도 물결도 강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에도 더위는 지치지 않고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6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